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글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곳에 사연을 남길 만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볼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제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을 전공했던 저는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어렵다고 여기는 수학을 조금이라도 쉽게 알려주고 싶었었죠. 제 동생도 공부를 엄청 못했었는데 제가 가르쳐준 수학만 유독 높은 점수를 유지했었답니다. 그런 저는 당연히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에 갔고 그곳에서 선생님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한 남자는 미래의 제 남편이 되고 의사가 된 악연 중의 악연인 사람이었죠. 의대를 다니고 있던 그 남자와 만나게 된 것은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음료수 한 잔을 건네며 지기 수학 문제를 알려달라고 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기 수학과 다니시죠? 아까 전공책 들고 다니시는 거 봤는데. 네, 맞아요. 근데 왜요? 아, 반가워요. 저는 의대 다니는 김상현이라고 해요. 이번에 교양 과목 중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알려달라고 부탁 좀 하려고요. 네? 의대시면 잘 아시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수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 거라고들 말하던데 제가 딱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 좀 드립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남자의 사정을 듣고 저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남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제 성격이 남들에게 좀 잘 알려주는 스타일이라서 아주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었나 봐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감사의 인사를 한다며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희는 학생 식당 안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초면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학과 공부에 관한 얘기부터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그런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나이에 비해 정말 생각이 깊다고 느껴지더군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자신의 꿈인 의사를 포기할 수가 없다면서요. 홀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해서 돈을 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가 많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계속해서 못 다닐 수도 있었기에 제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러 온 것이었었죠. 저희 집안도 경제적인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기에 그 남자의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알바를 하면서 동생에게 용돈까지 줘가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의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잠시 틈이 날 때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둘 다 학교 도서관도 자주 가는 편이라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도서관에서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그 남자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돈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가 되는 일은 지금 시대에는 없는 일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학자금 대출 얘기도 했었지만 몇 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기에 갚아야 할 이자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부담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조금은 좋지 않았지만 그저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나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남자를 보니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를 하느라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남자도 저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알바비를 받는 날이 되었길래 저는 그 남자에게 술을 한 잔 사준다고 했고 저희는 그날 저녁 삼겹살 집에 가서 맛있게 고기를 먹으며 술도 한 잔씩 마셨죠. 와, 진짜 고맙다. 내가 다른 과 동생한테 이렇게 밥을 얻어먹다니 너무 미안한걸? 아니에요, 오빠. 저번에는 오빠가 밥 사줬잖아요. 오늘은 내가 알바비 받아서 사주는 거니까
맛있게 드셔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나중에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 빚 꼭 갚을게. 나 정말 꼭 의사 될 거야. 그래, 오빠. 오빠는 열심히 하니까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응원해 줄게요. 나는 선생님 되고, 오빠는 의사 되고. 우리 나중에도 이렇게 맛있게 밥 같이 먹어요? 나는 나중에 말고 지금부터 맨날 함께 먹고 싶은데. 네? 아,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사실 너 좋아해. 도서관에서부터 보고 좋아했었는데 뭘로 말을 걸까 하다가 수학 문제 알려달라고 한 거야. 그 전부터 너 좋아했었다고. 생각지 못한 그 남자의 고백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좋아하는 감정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제게 적극적인 대시를 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대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죠. 제 나이가 그때 대학교 2학년 21살, 그 남자의 나이는 24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한창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며 살아갔었는데 남자친구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인 관계가 된 남친은 제게 하나부터 열까지 의존하는 스타일로 변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친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거든요. 남들은 여자친구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는 늘 학과 공부에 치이는 남친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급기야는 남친과의 데이트 비용까지 거의 다 제가 지불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때는 뭐가 그리 좋았던지 그건 역시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남친은 술만 마시면 집안 사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눈물까지 보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 그냥 평범하게 전문대나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으면 우리 집 형편에 딱 맞았을 텐데 말이야.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엄청 고생만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학과 공부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알바를 해서 학자금 빚을 갚아야 하고 나 정말 다 때려치고 싶다. 은미야 정말 때려치고 싶어. 오빠, 그러지 마. 그래도 오빠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오빠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면 돼. 어? 힘내. 내 처지에 무슨 의사야. 의사는 다른 애들은 부모가 돈 대주고 한약까지 지어주면서 공부시키는데 나는 집에 가도 마음에 드는 반찬 하나 없고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이럴 때 동생 놈이 형 좀 도와주면 좀 좋아? 비뚤어진 놈. 남친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자신과 언제나 의견이 대립되었고 엄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작년에 지방에 혼자 나가 따로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동생이 자신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미워하는 남친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동생에게는 대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남친은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비관할 때가 많았죠. 저는 그런 남친이 왜 그렇게 안 되어 보였는지 알바비를 받아서 남친에게 용돈까지 주었습니다. 매달 5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 정도까지 주었었는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손살이 치던 남친도 몇 번을 받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정도가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외국에 전공 서적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며 제게 서적을 사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뭔 책이 그렇게 비싼지 저도 비싸서 잘 사지 않는 책을 남친을 위해 통 크게 사주었죠. 남친은 처음에는 제게 엄청나게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은미야, 정말 너 하늘에서 내게 선물로 주신 천사 같아. 너 없었으면 난 의사 꿈도 접었을 거야. 나 너무 행복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제 기분을 좋게 했어요. 저는 그런 말 때문에 더더욱 힘이 났었는지도 몰라요. 제 공부는 점점 뒷전이 되면서 알바 시간을 늘려서 남친에게 도움을 줄 만큼 말이죠.
더군다나 제 남친이 의대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친구들은 제게 나중에 의사 사모님이 될 것이라면서 하늘에 천원을 다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미 진짜 남자 잘 만났다. 어디서 그런 남자 만나니? 의사라니? 정말 너무 퍼펙트하잖아. 에이, 벌써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 집안도 힘들어서 지금 아주 어렵게 공부하고 있어. 의사 돼야 되는 거지 뭐. 야, 의대 나오면 다 의사 되는 거지. 뭐 의대 나오면 나가냐? 암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자 꼭 잡아라. 그래야 네 팔자가 핀다고. 솔직히 너네 집안 형편에 의사 남편 만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눈 딱 감고 투자한다 생각해. 투자도 그런 고급 투자가 어디 있다니. 부럽다. 야, 부러워. 친구들의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는 더더욱 남친에게 헌신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덕분에 제 학과 성적은 엉망이 되었고 결국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알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며 남친이 집에 데리고 갔었죠.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 위치한 남친 집은 제가 TV 속에서 보았던 의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셔서 2 아들을 키워내셨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이 힘든 모습이었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며 첫 만남을 가진 남친의 어머니는 덥석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미라고 그랬지? 아가씨 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네? 아니에요. 고맙긴요. 지금 뭘 한 게 있다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고. 이번에는 아가씨 등록금도 포기하고 우리 아들 대줄 거라고 하던데 정말 내가 아가씨를 볼 면목이 없네 그려. 잘난 아들 키우려면 애미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휴 애미가 못나서 아들이 고생을. 남친 어머님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휴학을 하고 남친에게 등록금을 대신 주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의 눈물까지 흘리는 남친의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차마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그때 오랜 식당 일로 어깨가 안 좋으셔서 팔도 제대로 들지 못하셔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상황이셨어요. 그 불편한 어깨로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저를 대접해 주신 모습에 저는 무척이나 감사하더군요. 남친 어머님께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친에게 슬쩍 아까 한 얘기에 대해 물어보았죠. 남친은 저를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차피 전공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사람이니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고 느꼈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나 하나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야. 나 의사 만들어서 좋은 며느리 본다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엄마한테 너를 좋게 만들어야 했어. 천사같이 착한 사람으로. 저도 솔직히 집안도 별로고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할까봐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알겠지? 뭐? 오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야,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쩔 건데. 솔직히 나 의사 되면 좋은 집안 사람들이 병원 열쇠 가지고 기다릴 거라고 우리 엄마 엄청 기대하셨었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의사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반대를 안 하시지. 남친은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 부인이 되려면 최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화도 났지만 그렇다고 마냥 화만 내고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남친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사랑하는 남친이 꼭 의사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어차피 저는 1년 이상을 학과 공부를 놓고 있었고 선생님에 대한 꿈도 점차 멀어졌었기에 남친을 뒷바라지 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과 남친의 어머니를 설득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친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군의관으로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고, 저는 그때 혼자 살면서 남친이 진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놓은 것과 더불어 제가 알지 못하는 주식으로 인한 빚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혼자서 묵묵히 갚았죠. 훗날 의사 부인이 된다는 부푼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에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이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가게 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많지 않자 주말에 중학생들 과외까지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머지않아 의사가 될 남편을 위해서 딸이 선택한 길이니 이해해주기로 마음먹으시며 어려운 제 생활에 고기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사다 주셨어요. 남편은 이런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살더군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제게 맡겨버렸고, 자신이 없는 동안 온전히 제게 시모의 생활비까지 책임져 달라고 했어요. 가끔 휴가를 나오는 날에는 시모를 위해 고급스러운 식당을 예약해야 한다면서 1인당 10만 원에 달하는 식사를 결제하게 했는데, 그런 행동이 처갓집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욱이 의사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주변에서 결혼한 선후배들이 많았는데 제게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은미야, 너 그 수민이 알지? 내 바로 아래 후배 말이야. 걔 이번에 장가 가는데 호텔에서 결혼한다더라. 예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거기 신혼집까지 모두 다 처갓집에서 대준대. 진짜 의사 사이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닌가 보다. 그치? 어? 그렇네. 수민 씨는 정말 좋겠네. 좋은 집 여자 만나서.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좀 장가를 늦게 갈 걸 그랬나? 의사 면허만 따면 정말 좋은 집안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아까워. 남편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 제게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어요. 그런 말들이 하나 둘 쌓여가며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깊은 마음에 시모에게 찾아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있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애를 가져. 네가 애 낳으면 돈은 누가 버니? 우리 아들 아직 의사 안 됐어. 의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거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나 그거 아니었음 너 같은 며느리 보지도 않았지. 어디 감히 의사 남편을 넘보기를. 어머님, 저기 그래도 아이가 생겼는데. 예, 정신 차려라.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의사 사모 되기도 힘든 거야.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시모는 단칼에 아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남편 역시 자신이 의사가 돼서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아이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도 손에 안 잡혔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그렇다 보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고 나니 그 어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정말 꼭 나는 남편을 의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이를 잃은 슬픔에 하루 종일 울고 있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계기가 바로 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매몰차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시모와 남편이 미웠지만 안정적인 가정에서 다시 아이를 가지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신혼과 20대의 청춘이 저물어 가고 있을 무렵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더군요.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던 동생이었기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죠. 아주 오랜만에 만난 아들인데도 시모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차가워 보였어요. 더군다나 시동생이 데려온 아내와 아이에게도 차가운 눈빛을 보내셨고요. 시모는 대뜸 시동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 혼자 그렇게 집 나가서니 속이 다 후련하디? 집안 곧 나몰라라 하고 지내니 살만하냐고. 어디
돈 좀 모았으면 내놔봐라. 어머니, 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아내와 아이와 왔는데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러기에 누가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지멋대로 나가서 아이까지 낳고 살을 해? 난 그런 거 허락한 적 없다. 네 형 뒷바라지에 도움은 안 주고 나 몰라라 하더니만. 너 나중에 니네 형 의사 되면 뭐 바라지도 마라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 또 형 타령이세요. 저도 같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제 인생도 포기하면서 형을 도와줘야 해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덕분에 고졸에 공장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잘난 형 도와주는 게 잘못된 거냐? 네가 똑똑하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없잖아. 어렸을 적부터 그저 형 앞길이나 막고 있는 놈의 자식. 너 때문에 형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이나 알아? 어머니, 정말 하나도 변한 적이 없으시군요. 그래도 어머니, 제 아내와 아이예요. 인사는 받으셔야죠. 어머니 며느리랑 손주라고요. 시몬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셨고 저 역시 시동생과 동서에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서로 너무나도 어색하게 밥을 먹고 나서 속이 좋지 않아 밖에 나갔는데 잠시 뒤 시동생이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형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결혼식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돼서 결혼식도 못 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반가워요. 그동안 지방에서 사셨다고 그 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와 형은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형밖에 모르는 어머니와 저는 언제나 마찰이 많았고 형도 그런 저를 미워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시동생은 시댁 근처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왔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동생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피해받은 것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죠. 예전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정말 남편과 시몬은 시동생을 싫어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남편이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모두 끝내는 동안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 시켰습니다. 남편은 레지던트 기간 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도 못했었는데 그때 받은 월급으로 고급 승용차까지 뽑았더라고요. 아주 가끔 집에 올 때 입는 옷을 보아하니 명품 벨트에 명품 니트, 구두까지 온통 명품으로 휘어감고 왔었어요. 의사는 자고로 폼이 나야 한다서 말이죠. 화장품 하나 안 사고 옷 하나 안 사 입으면서 남편의 빚을 갚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받는 월급은 자신의 몸치장을 하고 시모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돈을 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제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 생색내듯이 20만 원쯤 용돈을 준 것이 전부였죠. 이때 눈치를 챘었어야 하는 건데 바보같이 그냥 남편 말만 믿었습니다. 너무 바쁘다며 병원에 찾아와도 만나기 힘들다는 말만 믿고 진짜 그대로 일만 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급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의 정도가 되었죠. 뭐만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다며 무시하는 남편에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쯤 남편은 모든 레지던트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고 전공으로 산부인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고 남편은 드디어 정식으로 전문의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갑자기 병원을 개업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병원을 개업해?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있으면 있는 줄 알아. 뭐? 아니 병원이 어디 문방구도 아니고 가게 얻는 비용부터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나한테 비밀이 많은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당신. 말 좀 해봐. 아이씨 답답해. 야, 네가 의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꼬치꼬치 캐묻기.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라고. 능력 없는 처가 집에서 못해주는 돈인데 알아서 뭐하냐고.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대학 졸업도 포기하고 평생을 뼈 빠지게 돈 벌어 시모 생활비까지 벌어다 바쳤더니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저를 대하다니요. 뻔뻔해도 유분수지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주 많이 화가 난 상태로 저와 남편은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났고 남편은 병원 준비로 바쁘다며 문자 한 통만 보내놓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시동생과 동서뿐이었어요. 이해하기 힘든 남편과 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다고 귀뜸까지 해주더군요. 남편과 시모는 둘이서 비밀 얘기를 쑥덕이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제가 흥분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는 말을 했고 하루하루 간을 조리며 살던 저는 그렇게 남편의 병원 개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몬은 그 자리에 어떤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여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 여자가 앞으로 의사 부인이 될 것이라면서 제게 소개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저기, 저 인사하거라. 여기 우리 아들 병원 차리게 도와준 사람이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님? 아니, 너는 귀가 먹었느냐? 우리 아들 병원 차리게 해준 사람이라고. 이분 집에서 다 돈 내줘서 병원 차렸다고. 여기 봐봐라. 뱃속에 버젓이 우리 아들씨까지 임신해 있는 거. 저는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비틀거리는 저를 시동생이 옆에서 부축해 주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형수님! 희미하게 들리는 시동생의 목소리에 그나마 조금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시동생은 시모와 뻔뻔한 남편의 행동에 할 말을 잃고 말을 했어요. 아니, 형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형수님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니, 이놈의 자식이 또 어디라고 끼어들기를? 아주 지형 일망치는 데는 일인자여. 입 다물지 못해? 이놈의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어디서 남의 집 자식이 끼어들어서 말이야. 지 부모 다 죽고 불쌍해서 데려다 키웠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어? 어머니, 그게 무슨... 병원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상태로 뻔뻔하게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시모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은 뒤엉켜 실갱이를 벌이며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죠. 그리고 또 그런 저희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가게 옆과 근처의 지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상간녀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배야. 아유, 배야. 애 나올 것 같아. 괜찮아? 얼른 여기 분만실로. 간호사들 뭐예요? 빨리 산모 모시지 않고. 상간녀는 그 길로 진통이 시작되어 아이를 낳으려 분만실로 들어갔고 남편과 간호사들은 빨리 분만을 준비하였습니다. 시모는 이제 곧 자신의 의사 아들의 씨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매우 상기된 목소리를 하였어요. 아이고야, 이제 곧 우리 의사 집안 씨가 나오게 생겼구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저는 시모의 얼굴이 악마같이 보였어요. 그토록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며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쓰레기 짓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열 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떡해요? 제가 이 집에 씹어서 뭘 잘못했어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남편 학자금 대출부터 어머니 생활비까지 벌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어떡해요? 어머 무섭다 얘? 네가 줬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내가 시켰어? 네가 했잖아. 네가 좋아서 한다고 한 거지 않냐? 근데 어쩌냐? 아무래도 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의사 남편한테 내쫓기기 싫으면 그냥 잠자코 있어. 알겠냐? 그 순간 시동생은 병원 안에 있던 화분 하나를 번쩍 들어올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 더 이상은 못 있겠네. 형수 갑시다. 어서 이 더러운 곳에서 나가요 당장. 시동생은 화분을 던지고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하며 상간녀가 아이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를 꼭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저렇게 돈 많은 집에서 유부남인 자기 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멍청한 집에서 법적으로 혼인한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모자라 병원까지 떡하니 차려준답니까?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더불어 시동생과 시모의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남편의 병원에 다시 찾아왔고 상간녀는 아이를 아들을 낳았더군요. 시모는 입에 귀에 걸려 병원을 지키고 있다가 저희를 보고 말했어요. 여긴 또 뭐하러 기어와? 잠자코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앞으로 이 병원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동네 망킨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아주. 지 남편 말아먹는데 1인자야 아주 그냥. 몹쓸 것들. 누가 누굴 말아먹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남자는요 어머님 저희 인생을 말아먹은 놈이에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거기다가 쓰레기 인성이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잖아요? 진짜 의사 공부하는 머리 말고는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저도 이놈 아니었으면요 벌써 수학 선생님 돼서 학교에 있었을 거라고요. 아이고 말은 천상뉴스네. 그럼 너같이 모자란 게 의사 남편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했단 말이냐?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냐? 없어도 너무 없다. 됐고요. 어머님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다가 이 집안 생활비 되고 남편 놈 빚 갚은 거 다 은행에 있으니까 그거 되돌려줄 준비나 하세요. 아셨어요? 저는 시모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제 남편이 파렴치한을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시동생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다음날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2건의 의뢰한 결과 모두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제 남편과 친자 불일치, 그리고 시동생은 시모와 친자 불일치였던 것이죠. 저만큼이나 충격이 컸던 시동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더군요. 이랬구나. 이래서 나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놀이동산에서 나를 놓고 가려고 했던 것도 그것도 다 진짜였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서. 형수님도 힘드실 텐데 제가 도움도 못 되고. 아니에요 도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충격받을 일도 없는걸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미 애초부터 남편이란 작자는 제게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의사가 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건데 제가 못났죠. 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아마 그놈도 그놈 엄마도 적잖이 충격받을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더니 꼴 좋네요. 그래요 형수님. 제가 도울게요. 제 지인 중에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이 상황을 모두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자고요. 얼른 가봐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와 시동생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고 이혼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남편과 시모를 향해 시작된 저희 돈벌이에 대한 모든 과정이 은행 거래 내역에 죄에다 찍혀 있으니 그것으로 증거 자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집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도 제가 다니는 회사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진행했고 제가 갚았으니 말이죠. 남편을 레지던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단 한 푼도 집에 가져다 주지 않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다시 한번 찾아갔고 당당히 말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나를 속이고 이딴 짓을 꾸민 건 참 대단한데 너도 나랑 똑같은 놈이야. 멍청하다고. 뭐?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쫓겨날 생각이나 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쫓겨나? 내가? 그 집 내 돈인데 네 빚 내가 다 갚았고 여태껏 생활비랑 니네 엄마 생활비까지 다 내가 갚았는데? 똑똑히 들어. 나랑 살면서 네가 번 돈은 코딱지만큼도 없으니까 알았냐? 그리고 불쌍해서 말해주는 건데 저기 저 애기가 진짜 네 자식으로 보이냐? 이 바보 멍충아? 너 무슨 쌍소리 그렇게 하냐? 미쳤어? 아, 진짜 못 배운 것들하고는 애초에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휴. 똑똑히 봐. 저 애가 누구 자식인지. 네 피가 코딱지만큼도 안 섞였다고 여기 나오지 않냐 이 바보야. 미쳤다고 너한테 병원을 왜 차려주겠어. 그거 다 저 여자 합법적으로 의사 부인시키려고 꾸민 거 아니겠냐?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딱 봐도 그림 나오는구만. 어디서 임신해 갖고 와서 의사 사무자리 만들어주려는 거. 아이씨, 이게 정말 미쳤나? 못 믿겠으면 이거. 이 결과지 보고 얘기하고. 미안하지만 여기 병원 간호사분들도 이 집안 꼬라지를 다 봤으니 병원계에서 소문나는 건 한순간일 것 같다. 뭐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자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은 남편은 두 손을 벌벌 떨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길로 병원 밖을 나왔고 시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시모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고 제가 동행해 주었죠. 시모를 보자마자 시동생은 과거 놀이동산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 진짜냐고 물었고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시부의 소원 때문에 친사식이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어거지로 기우긴 했지만 시부가 돌아가시자마자 몇 번 시동생을 버리려고 했었나 봐요. 시모는 시동생의 부모는 돌아가신 시부의 남동생 내외였고 교통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신 바람에 어린 시동생을 호적에 올려 키우셨다고 하네요. 누구는 키우고 싶어서 키운 줄 알아? 내 아들 먹히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얼마나 골머리가 썩었는데. 너만 없었으면 우리 의사 아들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었다고? 그럼 차라리 고아원이라도 보내지 그러셨어요. 거기 가면 차별 대우라도 안 받았을 거잖아요. 저는 평생 어머니와 형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시는 앞으로 뵐 일 없을 겁니다. 울부짖는 시동생을 데리고 저는 시모 집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은 말에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집으로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의 짐을 싸서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바로 이혼의 수순을 밟았어요.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말도 안 된다며 제게 쌍욕을 하고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의 집안에서도 된통 당했나 보더라고요. 그 병원 간호사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상간녀의 부모가 병원에 찾아와서는 개판을 치셨다고 하더군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이런 병원 차려줬으면 남의 자식도 감사하고 키워야지 하면서 남편의 얼굴에 주먹질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병원계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벌써 남편의 대학 선후배들은 이 사건을 다 알 정도가 되었나 봐요. 결국 이혼 소송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동안 제 삶을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이에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낡은 대학교 전공서적을 꺼내더니 왜 이리도 눈물이 나던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에 책의 한 페이지가 눈물에 젖어버렸죠. 이대로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놈과 살던 그때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며칠 동안 서점을 다니며 중고등학생 수학 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친한 선배가 하는 학원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워낙에 이쪽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되어서 월급도 많이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일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고 드디어 이혼 소송의 과정은 잘 마무리가 되었죠. 학원에서도 나름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저를 위해서 사는 삶, 제가 하는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 부모님과 남동생도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고 하세요. 젊은 애가 대학도 포기하고 남편 의사 뒷바라지 한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사는 모습에 안타까움도 많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저보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병원 때문에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긴 한데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지 뭐예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애초에 그런 여자인지도 모르고 만났어? 재미있게 잘 즐겼잖아. 아니야, 정말 난 억울해. 내 말 좀 들어봐, 미야. 그게 있잖아. 내가 처음에도 말이야. 아니 됐어. 뭘 들어. 그럼 쓰레기한테 쓰레기가 가지 뭐가 가겠어? 너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야. 뭐? 쓰레기라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래도 한때는 우리 많이 사랑하던 사이잖아. 아유 이 답답아. 너 진짜 완전 바보야 바보. 야 됐고 더 이상 전화하지도 마라. 우리가 이렇게 연락할 사이는 아니잖아? 스토커도 아니고 왜 전화 10번씩 해. 안 받으면 하지 말지. 너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딴 식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보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인가 봅니다. 어떻게 저한테 전화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저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당장에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만 더 남을 뿐이거든요.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네요. 다이어트를 한 것처럼 온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뭐니 해도 건강해야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